네, 그러면 집단 상담자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집단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집단 상담자가 되려면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4가지의 교육과 수련으로 필요한 4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활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교수학습, 두 번째 경험학습, 세 번째 관찰학습, 네 번째 슈퍼비전.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단 상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수련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교수학습인데요. 교수학습은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단 상담에 관한 이론 강의나 집단 실습, 연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집단이나 집단 상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구조와 비구조화 활동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초를 익히는, 집단 상담의 기초를 익히는, 좀 물론 여기 이제 연습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 지식을 기본 지식 써 있네요. 이거를 습득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이론과 지식만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상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도 실습을 충분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담자나 집단원들을 만났을 때 상담을 잘 수행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습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 경험학습에 해당하겠죠. 직접 내가 집단원으로 집단에 참여를 해보시는 거예요. 집단에 참여를 함으로써 집단의 힘과 효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학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 그래서 리더가 되시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90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격증 따실 때도 90시간, 요새는 좀 줄긴 했는데 예전에는 90시간 정도 집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세네 집단 정도는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 여러분 이제 아직은 학부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경험학습을 원하시면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경험학습은 석사 이상부터는 이제 꼭 필요한 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학기 중에는 이제 시간을 내기가 또 쉽지도 않고 온라인 수업을 또 하기 때문에 실습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방학 중에 집단 상담 실습을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학습을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 요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거잖아요. 아니면 이미 집단 상담 실습을 하고 이 수업을 듣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실습을 할 때 원래 집단 상담은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라 집단 상담자랑 집단원들이 서로 모르는 상황이에요. 집단원들도 서로 몰라요. 근데 실습 때 수업의 실습으로 집단을 할 때는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상담 끝나고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기 개방을 하는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좀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오픈했다. 그러면 본인이 뭐 정말 오픈해도 괜찮으면, 심리적으로 정말 괜찮으면 오픈을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오픈하고 나서 스스로 부대낄 수 있어요. 아, 교수님 앞에서 괜히 얘기했나? 아, 그 동기들 앞에서 괜히 얘기했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단 상담 실습 끝나고
계속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고, 수업에 가서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 경험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 집단 상담 자체가 괜히 했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하실 때는 실제 집단 상담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오픈할 수준을 정하셔야 돼요. 요 정도 얘기까지는 내가 해도 안 부대낄 것 같아. 요 정도 얘기를 하면은 부대낄 것 같아. 이거를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고 실습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부대끼지 않을 정도로 개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찰학습인데, 관찰학습은 말 그대로 다른 집단 상담을 관찰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습조에 대한 직접 관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수업 안에 절반이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실시하는 거를 그 주위에 뺑 둘러 앉아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집단 상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경을 통한 관찰입니다. 일반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그 경찰 조사 같은 거 하는 드라마 장면을 보면 그 범죄자는 바깥에 있는 경찰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경찰은 그 조사받고 있는 범죄자를 볼 수 있죠. 그 유리를 일반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고 있으면 리더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집단 실습조가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보통 관찰조가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실습조 입장에서는 이 관찰하는 시선이 신경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에 온전히 몰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일반경 시설이 있는, 아이고, 일자로 안 내려오네. 일자예요, 일자. 일반경 시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실습을 하고 이 바깥에 나오면 여기 일반경이 있어서 이 바깥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관찰조는 내부가 보이고 실습조는 바깥이 안 보여요. 그리고 물론 소리도 들려야겠죠. 소리도 바깥에 전달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경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집단상담 동영상 시청인데, 이거는 여러분도 과제로 하셔야 되는 코리 영상 시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코리 영상을 시청하면서 사실 코리는 이제 집단상담의 대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가는 저렇게 집단상담을 하는구나, 대가의 집단에서는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찰 학습에서 그 몇 가지 뒤에 관찰 지침, 대상,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169쪽 맨 아래 보시면 집단 관찰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지침은 뒷페이지에 가시면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의 관찰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럴 때 저렇게 개입하면 되겠다. 저기서는 좀 다른 개입이 더 좋지 않을까? 라던가, 그렇게 관찰을 좀 하시면 되고, 이제 관찰 학습할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실습 집단의 작업이 끝나면 시간을 가집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실습 집단과 관찰 집단이 다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찰에 참여했던 이 사람이 이 실습 집단 과정의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피드백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뭐 B라는 사람이 있다. 이 B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면은 그거는 완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습조에 참여한 개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거나 진단을 하거나 평가를 내리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중요한 지침이고요. 밑에 보시면 유용한 집단 관찰 대상이 있어요. 보시면 집단 참여에 무관심한 사람, 비언어적인 신호가 막 변화하는 부분, 뭐 어떤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 정서의 분위기, 뭐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침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면 배우실 게 많이 있을 거고요. 글상자 4-8에 고려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찰보고서 과제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맨 밑에 보시면 집단원 관찰 용지인데 누가 누구에게 몇 번 얘기했나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체크한 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써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3쪽 보시면 각각의 집단원이 주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요것도 체크를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조언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우호적 태도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슈퍼비전인데 슈퍼비전은 개인 상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도 슈퍼비전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집단 상담을 뭐 한 15페이지 정도 혹은 2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집단 상담을 이제 다 요약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 분에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받는 겁니다. 수련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저 리더로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또 나는 리더로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집단을 이끌어가는 기술이나 기법, 전략 이런 것들도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이 슈퍼비전에서 저를 가르쳐 주는 분을 슈퍼바이저라고 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 학생이죠. 상담자죠. 슈퍼바이지라고 합니다. 수지라고 해요. 슈퍼바이저에게 기술, 기법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집단 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특정 집단원이 밉거나 싫거나 아니면 너무 호감이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감정들이 집단 상담에 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다루는 이제 그런 과정이 슈퍼비전에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단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에요.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개인 상담 경험입니다. 개인 상담 경험은 상담자로서만 경험이 아니라 내담자로서도 경험을 해야 되고 상담자로서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일단 상담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 나의 동기를 알아야 되고 내담자의 필요성 및 효과, 내담자로서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상담의 효과도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리더가 되는데 내가 리더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어떤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거고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글상자 4-9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로서 경험인데요. 집단 상담을 하기 전에 개인 상담자로서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개인 상담이 1대1이고 집단 상담은 1대 다수기 때문에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 신경 쓸 게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먼저 상담자로서 경험을 하면 누군가를 상담하는 경험에 좀 빨리 익숙해질 수 있죠.
조금 덜 어렵게 빨리 익숙해진 다음에 그 익숙한 걸 좀 가지고 집단 상담에 도전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개인 상담자로서 경험이 없이 덜컥 집단 상담부터 한다? 이러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집단 상담 경험입니다. 이제 개인 상담에서 내담자 경험과 상담자 경험을 이제 충분히 하시고 나서 집단 상담으로 가게 되면 일단 참여도 해보시면 좋아요.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집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집단 상담자 되고 싶으니까 한번 참여해 볼까 정도가 아니라 집단 상담자가 되려면 윤리적으로 집단 상담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집단원으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내가 리더를 섣불리 하는 거는 내가 숙련되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집단들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단 계획 및 조직 능력인데 그 위에 180쪽에 글상자 4-11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단 상담 실습을 위해서 좀 어떤 집단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단 밑에 이제 집단 계획 및 조직 능력인데 이제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도 갖춰야 될 조건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담 심리치료 이론에 관한 지식.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개인 상담 이론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 이론까지 다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관한 폭넓은 식견입니다.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인간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꼭 상담적이 아닌 심리상담 분야가 아닌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에서는 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넘어가고요. 집단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단 리더로서는 집단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집단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는 5가지가 나오네요. 네. 상호 호혜, 의사교류, 사회적 교환, 그리고 변형, 협력, 적응, 목표 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상호 호혜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걸 상호 호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호 호혜가 일어나도록 리더가 잘 이끌어 가야 되고, 교류와 사회적 교환도 잘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변형은 이제 변화를 끌어내는 걸 말하고요. 협력, 적응과 목표 추구는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 리더십에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유형 보기 전에 일단 183쪽에 글상자 4-12를 보시면 초심 상담자가 스스로 이제 처음 집단을 할 때는 당연히 리더로서 불안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리더십 유형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민주적, 그다음에 두 번째 독단형, 세 번째 방임형입니다. 민주형은 집단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집단 중심적, 비지시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요거의 특징은 185쪽에
글상자 4-13에 보시면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는 민주형이 제일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독단형인데요. 독단형은 구성원들이 변화에 필요한 통찰이나 집단 행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리더가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에요. 글상자 4-14에 독단형 리더십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방임형 리더십은 리더가 뭔가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리더십인데 이게 원래는 비지시적인 리더십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시적이지 않은 좋은 의미죠. 그러려다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린 그런 변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입이 꼭 필요한 막 집단원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도 그냥 방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이 발생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리더십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제 리더십을 집단 리더로서 내가 키워가야겠지만 조금 요령이죠. 내 리더십을 더 잘 증진할 수 있는 요령들. 첫 번째 모델 기용인데 모델 기용은 리더가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 버거우니까 모델링을 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친구들을 좀 미리 섭외를 해서 집단원이나 코리더로 들어오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집단 과정의 중요성 인식인데요. 내용과 과정의 차이를 1주차 때 말씀드렸는데 과정이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크기의 집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초심 리더인데 집단 모집이 잘 돼서 15명이다. 그럼 사실 너무 힘들어요. 초심일 때는 5명 정도 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또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집단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요. 네 번째 평가서 작성인데 이거는 내가 집단을 하면서 집단원들의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나의 리더십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자료를 쓸 수 있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집단을 집단원들의 동의를 다 받으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녹음이나 녹화한 거를 이제 집단 끝나고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리더십이 나오는데 공동 리더십은 리더가 이제 10명의 집단원을 데리고 할 때 리더가 1명이면 집단원들을 다 관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동 리더십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리더가 1명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숙련 상담자가 리더를 하고요. 보조 리더로 초심 상담자가 들어오는 이런 세팅이 집단 수련할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초심이다 할 때는 덜컥 리더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보조 리더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 리더로 한 3-4집단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리더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조 리더가 공동 리더가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숙련 리더와 초보 리더가 같이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럼 아무래도 이쪽에 더 리더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쏠리게 되고 그게 아니라 비등비등한 숙련자 둘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코리 부부 집단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리더십의 장점은 리더의 소진 가능성이 줄고 역할 분담이 되고 서로를 상호 보완할 수 있고 상호 피드백 교환. 그러니까 리더가 둘이면 집단 끝나고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집단 뭐가 잘 됐지, 뭐가 안 됐지 이런 거. 상호 정보 교환. 누구 집단원이 이렇던데요. 이런 얘기도 서로 할 수 있고요. 또 집단 리더십에 대한 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제한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은 한 명 한 명이 각각 집단을 할 수 있는데 2명이 한 집단을 하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고 집단 상담자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이 집단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주의해야 되고 보시면
대화상자 198쪽에 보시면 네, 불일치 상태에 있는 대화 예시가 나오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경쟁심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경쟁심이 발생해서 리더 둘이 경쟁하게 되면 또 집단이 집단을 말아먹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집단원 편의 가능성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A라는 집단원을 편애하는데 리더가 2명인데 각자 다른 집단원을 편애하고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동 리더십의 제한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극복 방안이 교재 200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집단 리더의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집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나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이 개입해도 안 되고 너무 방임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입했다가 좀 지켜봤다가 또 필요하면 또 개입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면 일일이 다 반응하게 되는데 리더가 일일이 다 반응을 하면 다른 집단원들이 말수가 적어져요. 리더가 조금 뒤로 빠져서 기다려야 다른 집단원들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합니다. 지나친 개입의 예시도 202쪽에 보시고요. 적절한 개입의 예시도 대화상자 읽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방어적인 행동인데 이 방어적인 행동은 특히 집단원이 뭔가 집단이나 리더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리더가 좀 경험이 많으면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거나 편안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막 당황해서 방어적으로 굴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어적으로 굴면 집단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3쪽 대화상자 4-10에 보시면 리더의 방어적 행동이 어떤 건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이고 건설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체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폐쇄적 태도입니다. 폐쇄적 태도는 집단 과정에서 리더로서 자신의 어떤 생각, 감정, 경험을 말하면 안 돼. 너무 개방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인데 리더가 물론 자기 얘기를 집단에서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자기 개방은 오히려 집단을 되게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자기 개방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기 개방인데 폐쇄적 태도와는 반대죠. 너무 리더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마치 집단원 수준으로 개방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4가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방을 리더로서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206쪽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게 적절한 자기 개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단 상담자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